60대 이후가 되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68세에 찾은 두 번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고 주변에서 수군거렸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진짜 사랑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늦게 찾은 두 번째 사랑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70세가 되었고요. 2년 전 68세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30대에 결혼해서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플라스틱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업가였고 두 자녀를 낳아 키우며 무탈하게 잘 살았죠.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밤낮 없이 일했거든요. 덕분에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었고 집도 마련할 수 있었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12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간암이었어요. 저는 공장 일도 정리하고 5년간 간병을 하며 남편을 돌봤지만 결국 58세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공장 정리하면서 받은 돈과 집, 그리고 남편이 들어둔 보험금까지 해서 제법 목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오히려 부담이었어요. 아이들이 자꾸 엄마 돈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서 신경 쓰고,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딸은 남편이 의사인 집안이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인 제 재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엄마 혼자서 돈 관리하기 힘드시죠?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점점 엄마 이상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대요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내던 중 제게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해보세요. 우울증 걸려요. 라는 딸의 추천으로 문화센터에 다니게 된 것이에요.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점잖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72세 남성분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수업 듣는 이웃 어르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붓을 떨어뜨렸을 때 그분이 조용히 주워주시며 글씨 참 곱게 쓰시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마음에 남더군요. 박 선생님은 젊을 때 중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작은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5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처지였는데 자녀분이 없어서 조카를 양자 삼으신 분이셨습니다. 박 선생님이 참 신사분이셨어요.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었는데 강남에 작은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임대료로 생활하신다고. 처음에는 서예 시간에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점점 수업이 끝나고도 문화센터 앞에서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우산을 안 가져왔거든요. 박 선생님이 같이 가시죠 하시면서 우산을 씌워주시더라고요. 집까지는 아니고 버스 정류장까지만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 후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차 한잔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문화센터 근처 작은 찻집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젊었을 때 이야기, 돌아가신 배우자 이야기, 요즘 드라마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제게는 하루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60대 후반인데 마치 처음 연애하는 학생처럼 설레었습니다. 서예 수업 가는 날이면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되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나이 먹고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박 선생님도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한다던 작은 화분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맛있는 떡이 있다며 나눠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는 서예 수업뿐만 아니라 동네 산책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근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저는 이런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은 매일매일이 즐겁고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러한 행복한 시간도 잠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자녀들의 반응들이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자주 함께 다니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순자 씨, 요즘 남자분하고 자주 다니시던데 누구예요? 하면서 이웃분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좀 곱지 않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문이 자녀들에게까지 들어간 것이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동네에서 엄마가 어떤 할아버지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냥 같이 서예 배우는 분이야 라고 했는데 딸이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에는 사기꾼 천지라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셨죠?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며칠 후 직접 집에 찾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엄마, 지금 만난다는 분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박 선생님에 대해 간단히 얘기했더니 엄마 요즘에는 여자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다음 말은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어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엄마 재산 상황을 그 사람이 아나요? 아파트 시세는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연금 금액이나. 딸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거든요. 엄마, 시어머니께서도 말씀드렸더니 요즘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꾼들 많다고 하시면서 그 만나는 분, 재산 상황도 알아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분 재산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셨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질문들이 몹시도 빈정이 상하고 화났지만 이런 반응들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박 선생님이 정말 내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도 들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져 갔습니다. 한 번은 박 선생님과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박 선생님이 제가 뭐 섭섭하게 해드린 것이 있나요? 요즘 뭔가 불편해 보이시기도 하고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못하고 얼머부리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런 제 가족의 일도 머리가 복잡한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건 박 선생님의 조카가 개입하면서부터였어요. 박 선생님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조카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이 조카가 삼촌이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탐탁히 안아 했다고 하네요. 박 선생님의 조카는 30대 후반의 변호사로 삼촌의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재혼을 하게 되면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조카가 박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삼촌, 나이도 많으신데 무슨 재혼이에요? 그 여자가 삼촌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삼촌이 돌아가시면 그 여자가 유일한 재산 상속인이 될 텐데. 그냥 사귀기만 하시고 재혼 같은 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그 조카분 입장에서는 유일한 친인척이고 상속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 그런 말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각자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예 수업은 계속 다녔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제 아들이 직접 조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 아들이 엄마, 그분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니까 지인을 통해 박 선생님의 재산 상황을 알아봤다는 거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알아본 바로는 박 선생님이 강남에 작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 수입으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어요. 엄마, 그분이 돈이 있으면 왜 엄마한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하기야 밥하고 빨래하고. 어차피 집안 살림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딸은 엄마, 그분 연세도 있으신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재혼해서 살다가 만약에 아프거나 하면 그분 병수발 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맨날 청소하고 밥도 차려야 하고 나 같으면 그냥 재혼하지 않고 사귀기만 하겠다. 재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아이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혹시 박 선생님이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진짜 사랑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문득문득 들기도 하였답니다. 결국 저는 박 선생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서예 수업은 계속 다녔지만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함께 차를 마시자는 제안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순자 씨, 제가 뭐 실수한 것이 있나요?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박 선생님도 상황을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자 씨, 혹시 제 때문에 주변에서 뭔가 말이 많으신가요? 저도 조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는 사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흘러갔어요. 제 딸이 직접 박 선생님을 만나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이었어요. 딸이 박 선생님께 정말 노골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와 재혼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저의 어머니 재산 상황 알고 계세요? 저는 동석한 그 자리에서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차분하게 답변하셨지만 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따님,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순자 씨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딸이 진심이라는 게 어떤 진심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계속 따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딸은 더욱 직접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머니 재혼 반대예요. 저희 어머니의 재산 상황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까지 무례하다 싶은 질문까지 박 선생님은 다 들어야 했어요. 이 만남 이후 박 선생님은 며칠 동안 서예 수업에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겨울날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독감이 폐렴으로 번져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연락했는데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고 딸은 시댁일이 있어서 시간 내기 어렵다고 간병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엄마, 내일부터 간병인이 병원 갈 거니까 몸조리 잘하세요. 퇴원할 때 모시러 갈게요. 물론 이해합니다. 공교롭게 시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각자 할 일들이 뚜하지 않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으니까 참 서글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어요.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옆에 있는 것과는 달랐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돌봐주는데 저는 혼자. 그때 정말 나는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 선생님이 병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했더니 문화센터에서 오랜만에 갔더니 안 보이셔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병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귤 한 봉지를 들고 와서는 조용히 껍질을 먹기 좋게 까주시면서 이런저런 소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박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귤을 까주시고 가끔 괜찮으세요?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실 뿐이었죠.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둘째 날, 박 선생님이 오시면서 작은 보온병을 가져오셨어요. 집에서 미역국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보다는 맛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72세 남성분이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오신 거예요. 게다가 맛도 미역을 오래 푹 고았는지 국물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박 선생님의 병문안 오실 때마다 항상 먹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병원에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잘 먹어야 한다. 고 하면서 어떤 때는 달콤한 도너츠도 사오시기도 어떤 때는 호떡도 사오시기도 해서 매일매일이 박 선생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려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도 빌려다 주시고 심지어는 병실 서랍장 정리까지 꼼꼼히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잠깐 잠들었다가 깼는데 박 선생님이 제 손을 가만히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렴이 나으면 우리 어디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우리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것 하나씩 다 해보기로 합시다. 라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퇴원하기 전날 저는 박 선생님께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아이들이 선생님을 의심하고 주변에서도 좋지 않게 보는데. 라고 물었더니 박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순자 씨가 아프니까 걱정돼서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 선생님이 덧붙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순자 씨, 저는 돈이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순자 씨 재산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순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요. 혼자 있을 때의 그 적막함이 없어져요. 그게 전부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저를 의심하고 경계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박 선생님의 순수한 마음을 몰라본 게 미안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요. 퇴원하면서 박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선생님 마음을 몰랐네요. 앞으로는 우리 당당하게 만나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퇴원 후 저는 아이들을 불러서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어요. 엄마는 박 선생님과 재혼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달랐어요. 아들아,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너희는 바쁘다고 못 왔지만 박 선생님은 매일 와서 돌봐주셨어. 그게 진짜 마음이야.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결정대로 살 거다. 딸도 반대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딸이, 엄마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분 재산은 그 조카분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이미 생각해둔 답이 있었어요.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가 미리 유언장을 써둘 거야. 너희가 받을 몫은 미리 정해두고 나머지만 박 선생님과 함께 쓸 거야. 너희들도 다 성인이니까 너희들대로 즐겁게 살아야. 엄마도 엄마의 즐거운 노후 시간을 재미있게 살 테니. 나중에 수명이 더 길어져서 오래 살게 된다면 이 아파트는 주택연금으로 할 테니 그리 알아라. 사실 박 선생님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순자 씨, 우리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재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리 정리해 둡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각자 변호사를 통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서로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고 생활비만 공동으로 부담하며 상속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었죠. 2년 전 봄,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한 식이긴 하였지만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꼭 결혼식을 해야 하냐고 했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대로운 식은 하고 살고 싶다. 그건 나에 대한 존중이고 박 선생님과의 미래에 대한 신성한 약속이기도 하다. 결혼식 당일 신기하게도 아이들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아들이 와서 엄마 축하해요. 우리 엄마 너무 멋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오랜만에 봐요. 라고 하면서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더라고요. 박 선생님의 조카도 결국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결혼식에서 박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우리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요. 결혼 후 저희는 박 선생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제 집은 전세를 내주고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혼자 살던 시간이 길어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박 선생님은 정말 배려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 박 선생님은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박 선생님은 편하게 주무세요. 제가 조용히 할게요. 라고 하면서 책을 읽거나 어떤 날은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끊어 조촐한 아침상을 차려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것들을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장 보러 갈 때도 함께 가고 요리도 함께 하고 젊을 때 첫 결혼 생활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점점 참 보기 좋으셔요. 라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문화센터에서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예 수업에서 함께하는 다른 어르신들이 정말 부럽다. 우리도 저런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 태도도 서서히 변화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엄마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활기가 넘치시고 정말 보기 좋으셔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엄마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희도 안심이 돼요. 라고 했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박 선생님이 계시고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혼자였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매일이 소중해요. 오늘은 뭘 할까? 어디 갈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같이 드라마 보면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마트 가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며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저는 68세에 찾은 두 번째 사랑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행복해요. 박 선생님과 저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행복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였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